월요일 모두 가기 시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2박 3일 방일 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뭐 한미일 정상회담 또 우크라이나 정상회담까지 정말 하는 게 많았었는데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명분은 제대로 잘 갖췄다. 네. 이제부터 그 명분에 맞게 실리를 어떻게 챙겨갈 거냐. 이게 신냉전이라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지역과 공산주의가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북한, 중국, 러시아 하나의 그 그룹이 있으면 네. 쭉 자유진영 G7을 중심으로 자유지역 그룹이 있는데 네. 한국이 빨리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이번에 그 한미일 뭐 또 한일 네. 이런 관계 정상화 또 G7이 선진 7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 우방 7개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대강 정리를 했다. 여기는 기본적인 틀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외교 상황을 좀 바꾼 거는 맞는데 이제부터 실리를 어떻게 챙겨나갈 거냐. 실리요. 외교적으로 모양은 제대로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리를 어떻게 챙길 거냐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차인데 외교 쪽으로는 안정감이 좀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지율에서 보듯이 예. 뭐 잘하는 것도 외교 못하는 것도 예, 외교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방문해서 G7 참석 관련해서 봐서는 아마 외교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준 거는 맞다. 그동안에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는데 예. G7에 이제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전 우방 국가들하고의 틀을 갖췄다. 네.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 가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계속 북한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되게 좁아요. 그런데 그 좁은 선택지를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단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 또 경제 악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부분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은 지금 할 얘기 다 하고 자기 할 거 다 했다고요. 네.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그렇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오늘 얘기하잖아요. 중국과 이제 뭔가 풀어나가겠다. 해빙 얘기도 했어요. 바이든. 그 얘기는 예. 이제 그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시점까지다 저는 그래 보고 교황청에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갈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정리 단계다. 정리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 예. 경제 쪽으로 모든 이제 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번 하반기는 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하. 거기에 대중국 우리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앞서가듯이 한국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중국, 러시아 경제 부분, 실익 부분, 실리 부분 그걸 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뭐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G7 그 회원국한테 대대적 지원 요청을 했고 우리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뭐 살상무기 요청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인도적 뭐 지뢰 그런 거 그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네. 미리 대강 정리를 좀 하셨죠. 아, 정리를 된 겁니까? 해서 예. 이제 긴급 수송 차량 네. 또 지뢰 제거. 예. 이제 비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늘릴 겁니다. 뭐 그것 또한 뭐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고 네. 국민들이 우려하는 한 부분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우리가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상 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비켜갔다. 이제 좀 챙겨볼 거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네. 이제 재건 문제잖아요. 뭐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나 다 재건 문제가 뭐 재건해야 들어갈 텐데 되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참여 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비살상 무기로서 기여하는 것은 뭐 ABC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과거사 중에서 예. 특히 36년간의 일제의 침략, 그다음에 이 압제의 가장 큰 고통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네. 한국 피해자가 2만에서 3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만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누구도 그 길을 가질 못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못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히로시마의 과거 역사의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같이 가겠다 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과거사 문제를 실질적인 행동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의미는 있어요. 네.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G7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 G8 한국이 서가로 가자 이랬을 때 반대한 쪽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아시아 유일 G7이니까. 쿼드 예. 지역 안보 체제에 한국 가입도 반대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예. 그래서 그러한 일본의 속셈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워싱턴 선언 하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바로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워싱턴 선언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네. 협력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그 워싱턴 선에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외교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자꾸 간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성과를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일본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고요. 네. 또 고위급에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워싱턴 선언의 실무 내용들을 해가고 네. 고위급에서 이렇게 뭐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정보 공유라든지 하는 부분 이런 거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한국을 굉장히 배제하는 역할을 일본이 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선에 자꾸 일본이 들어오는 것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네. 간섭을 자꾸 한다. 간섭을 하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한미 관계의 문제로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후쿠시마 시찰단 어제 방일 일정 돌입을 했는데요. 과학적 검증 가능한 겁니까? 한숨 쉬십니까? IAEA가 과학적 검증을 예. 하는 거하고 우리 시찰단이 가서 과학적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자료라든지 이런 시료 채취가 힘든 상황에서 IAEA의 자료를 거의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뭐 지금 G7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최선은 다해야죠. 좀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예. 국민의힘이 영국 그 교수 모셔가지고 앨리슨 교수입니다. 그런 교수의 발언이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제 뭐 시찰단 이제 방문해가지고 5박 6일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앨리슨 교수가 와서 뭐 오염수에 대한 뭐 네. 1리터 10리터 얘기를 하는 것은 1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면 오염수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밑자락을 깔고 가는 거냐. 그것은 뭐 야당이 당연하게 반발할 필요가 반발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과학적 시찰을 하겠다 하니까 그 검증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IAEA 검증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검증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단지 먼저 국민의힘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TF인가 네. 거기서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교수하고 간담회 행 자체는 좀 우려스럽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처럼 민주당은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코인 논란이 돌파구로 설정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도 못하는데 네.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코인 문제, 송영길 전 대표 문제 막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특히 민주당을 떠받치고는 2030의 지지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네. 뭐 그것이 올인원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런 입장이죠. 자, 국민의힘은 지금 또 반대로 말씀처럼 김남국 코인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간호법 뭐 앞으로 있는 법안이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등등이 이제 있는데 지금 계속 여야가 지금 좀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뭐 야당으로서는 지지층에 대한 네.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이번에 일련의 코인 문제나 돈봉투 문제의 돌파구가 네. 여당의 거부권 법안 거부권하고 맞물려 가는 거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오염수 문제 또 간호법 문제 또 노란봉투법 문제 네. 뭐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쉬운 것은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아쉬운 것은 어떤 거죠? 이걸 자꾸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아. 최소한도로 제가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네. 협치하는 모습을 끝까지 좀 보여라. 야당이 지겨울 정도로 협치하자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것은 법안 문제는 국회의 소관이잖아요. 예. 국회의 본능을 제대로 못하고 대통령실의 거부권에 의존하는 여당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부담 가지만 국민의 시선도 옳지 않다. 국회의 법안 문제를 네. 대통령실에다가 정권을 넘기는 거부권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한두 번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국민들은 국회 불신이 가고 그거는 결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그런 강성 법안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원내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재욱 원내대표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는 겁니까? 뭐 제지였고 바로 옆에니까. 아, 대구 달서. 뭐 저하고 가깝죠. 아, 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뭐 지금 코인 때문에 또 돈봉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반사 이익은 사실 국민의힘이 크게 얻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하다 리더십이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선 때부터 용산이 워낙 크립을 세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예. 국민들은 용산 뜻인가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들한테 좀 맡겨라. 정치인들한테 당연히 맡겨달라. 김기현 원내는 예. 윤재욱 원내대표 그분들 다 국회도 오래 하셨고 예. 또 성격적으로 다 괜찮은 분들인데 너무 용산의 뒷배경이 용산이 자꾸 보이니까 네. 김기현 대표도 답답할 거예요. 단지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네. 국민들이 부패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정치인들에 예. 대한 부패, 돈 문제. 그런데 국민들은 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고통을 받아서 무능한 국민의 힘에 대한 질타도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데도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예. 부패한 거나 무능한 거나 도찐 개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국민들은. 자, 그 뭐 지금 무능 중에 또 그것도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들 지금 징계 부분이거든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버티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소속 출마설도 들리기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재원 최고는 똑똑한 사람인데 예. 그 마가 끼었나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예, 김기현 예. 최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뭐 공천 못 받은 거 때문에, 당연하고 예. 국회의원은 국회를 나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최고위원은 됐지만은 거기서 너무 업돼봤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게 김기현 최고한테 좀 후배니까 좀 언론상에 조용하게 좀 빠져주는 게 좋겠다. 아하. 그리고 본인이 살신성인하겠다 그러면은
최고원직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모양이 국민들은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는 거죠. 올해 보셨으니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본 사람 또 합니다. 합니까? 결국은 예. 그게 무소속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또 다른 그 요즘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뭐 제3의 신당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승민 의원은 신당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나가봐서 대통령 후보로서 안 된다는 걸 느껴봤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까지 이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람, 이 비운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 지금 최근 인터뷰 강연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따르겠죠. 네.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30% 40% 못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예. 뭐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 공천 안 주면은 자기 길 가겠다. 네, 자기 길 가겠다. 그다음에 예. 한번 나가서 실패해본 유승민 그것도 이제 당 대표까지 해보고 해본 사람은 아이고 나가봤더니 너무 황량하더라.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또 나갈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뭐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데 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네. 단지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는 상황,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60% 70% 물갈이를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한 70% 될 것 같아요. 70%까지. 보통 한 예. 60% 하는데 예. 그래도 10명 중에 7명이 공천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설왕설래 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한 정기국회 전에 정기국회 전에. 이제 바람들이 불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분당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면은 예. 이쪽도 나가기 힘들어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면 여기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약간 움직이면서 이쪽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갈 건지 또 어떻게 정치권하고 좀 거리를 둘 건지 네. 이런 부분 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는 좀 대체 공휴일이라서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6월 달 그 다음 주부터는 8시 30분부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모두 까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